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고인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7시 18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출발해 서울시청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시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에 따라 장례는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 남부지방에 많게는 1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에는 내일 오전에, 남부에는 내일 저녁부터 그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 인공신장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고 용인에서는 2살 쌍둥이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감염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으로 하루 기준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늘어난 일본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확인된 확진자가 2달 반여 만에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스크를 끼고 공개적인 자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마스크 착용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미국 내 30여 개 주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 보관용 냉장 트럭도 투입됐습니다. 터키 최대 관광 명소인 성소피아 박물관을 터키 정부가 이슬람 사원으로 다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다고 말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엄수됩니다. 일부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앞서 발인이 진행이 됐고요. 연결식은 서울시 청사에서 오전 8시 반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강희영 기자. 7시 30분쯤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미 출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발인 절차는 조금 전인 7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이 박 시장의 영정사진을 실은 운구 차량과 이 대형버스 여러 대도 조금 전 이 병원을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까지도 조문을 마치지 못한 일부 조문객들의 이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앞서 이곳에 마련된 이 빈소에는 이 박 시장의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이 조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모두 8,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운구차는 8시쯤 서울광장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서울광장 도착 시간도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군요. 예,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이 8시쯤 서울광장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8시 반부터는 이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이 연결식에는 유족과 또 민주당 지도부, 시도지사 등 100여 명만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조문객을 고려해서 연결식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인터넷 분향소에는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헌화를 했습니다. 이 시청 앞 시민 분향소는 오늘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네, 고인의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하기로 서울시가 결정하자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네, 시민 227명과 이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한 신청인의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5일장에 대해 반대하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5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네, 강희영 기자. 서울시의 연결식이 끝난 뒤에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연결식은 9시 10분부터 이 40분가량이 9시 10분까지 40분가량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는 이 고인의 시신은 서울 추모공원으로 옮겨져서 화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져서 묘소에 묻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추모객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딪혔고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시청 분향소 소식을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리고 운구차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8시쯤 서울시청 광장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시민 분향소 앞에 추모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시게 돼가지고 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좀 처음에 믿기지도 않았고요. 혼자 왔어요. 도봉산 등산을 가다가 한번 뵀거든요. 근데 괜찮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대체로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일부에선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자와 추모객들이 고성을 주고받는가 하면 현장에 있던 추모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추모객들 간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박 시장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다 조문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 인공신장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용인에서는 2살 쌍둥이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감염됐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A씨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 들른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모병원 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걸로 파악됐지만 평소 다니던 광명시 소재 한 내과의 인공신장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3일, 증상이 나타난 뒤인 6일과 8일에도 이 인공신장실에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광명시는 이 기간 인공신장실을 찾은 환자와 의료진들을 모두 검사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시간 치료받은 환자 2명이 확진됐습니다. 8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의 가족 1명과 또 다른 확진 환자의 가족 1명도 감염됐습니다. 용인에서는 2살 쌍둥이 남매와 어머니, 외할아버지까지 일가족 4명이 확진됐습니다. 쌍둥이들을 돌보던 수원시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해 나가고 있지만 소규모 감염은 이어지고 있다며 마스크 쓰기와 아프면 집에 머물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욱 거셉니다. 일본과 레바논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하루 전 세계에서 1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23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일본에선 어제 하루에만 40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날 300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서면서 이달 초까지 주춤했던 확진자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2만 1천여 명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 나온 확진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중동의 레바논에서도 현지 시간 12일 하루 16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한 청소회사에서 130명이 넘는 직원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레바논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건 지난 2월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숨진 뒤 유골이 돼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멕시코의 한 공군기지에는 미국 뉴욕에서 사망한 멕시코인 245명의 유골이 공군기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멕시코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멕시코인은 1,500여 명에 이릅니다. WHO는 어제 오후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23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며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스크를 끼고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마스크 착용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미국 내 30여 개 주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 보관용 냉장 트럭도 투입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친구이자 선거 참모였던 측근을 사실상 사면했는데 이를 놓고도 권한 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일정으로 워싱턴 DC와 인접한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을 위문 방문했습니다. 이때 병원에 들어서면서 짙은 남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수행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I think it's a great thing to wear a mask. I've never been against masks, but I do believe they have a time and a place. 네,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마스크를 쓴 모습을 공개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공개 일정 하루 만에 멜라니아 여사가 마스크를 쓰고 미혼모 복지시설을 찾은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멜라니아 여사는 종종 마스크를 쓰고 또 착용도 권고해 왔는데 부부가 연달아 마스크를 쓴 모습을 공개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스크 외면에 대한 비판 여론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 감행에 따른 논란 상황을 모두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말입니다. So hopefully by his example he will change his attitude, which will be helpful in stopping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 트럭도 투입이 됐다고요? 네, 미국 전역에서 주말 하루에만 감염자가 6만 1,000명 넘게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3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33개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남부 텍사스와 애리조나주 일부 지역은 사망자 증가로 영안실이 부족해지면서 냉장 트럭이 배치되거나 투입을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감형했어요. 사실상 사면을 해서 석방했는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밤에 오랜 친구이자 선거 참모였던 로저 스톤의 3년 4개월 형기를 모두 감형했습니다. 사실상의 사면입니다. 로저 스톤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7개 혐의로 유죄를 받아 나흘 뒤 복역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감형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의혹에 방패막이로 나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권한 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어제부터 전국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 소식입니다. 호우특보가 현재 남부지방과 또 충청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많게는 1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언제까지 내릴지, 중부 지역은 내일 오전에, 남부에서는 내일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장마전선이 전북 서해안에서 경상도까지 동서로 길게 자리 잡으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북부 한 160mm 등 남부지방 곳곳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도 2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서해안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 30에서 100mm, 서울과 경기도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기 지형 때문에 비구름이 더욱 발달하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남해 먼바다로 물러났다가 다음 주 초에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터키에서 유명 관광 명소인 성소피아 박물관을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를 언급을 했습니다. 생각이 온통 터키 이스탄불에 가 있다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소피아 박물관을 모스크로 만들기로 한 터키 정부의 결정에 상심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바티칸에서 열린 일요 3종 기도회에서 한 말입니다. Il pensiero a Istanbul. Penso a Santa Sofia. E sono molto addolorato. 외신들은 교황이 하루 전 터키 정부를 향해 비탄과 실망이라며 항의한 세계 교회 협의회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85년간 박물관으로 쓰여온 성 소피아를 모스크로 개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기 537년 기독교 정교회의 성당으로 지어진 성 소피아 사원은 1400년대 모스크로 개조됐다가 400여 년 뒤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또다시 모스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결정은 이슬람주의를 앞세워 지지율 하락 등 위기를 벗어나려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스크로 바뀌는 성 소피아의 첫 번째 이슬람 기도회는 오는 24일 열립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혐한과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인들을 혐오하는 내용의 글을 직원 교육용 자료로 나눠준 일본의 한 기업과 이에 반발한 제일교포 직원이 5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1심에서 이 제일교포 직원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유효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일 한국인은 죽어라. 위안부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일본 대형 부동산 기업 후지주택이 직원 교육을 위해 배포한 문서입니다.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직원들에게 뿌려왔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나 한국의 거짓말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다는 포털 사이트 글 등이 여과 없이 실렸습니다. 역사 왜곡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역사를 날조해 우위에 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거나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고 사치스럽게 생활했다는 주장 등입니다. 이 문서들은 2015년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제일교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소송을 낸 제일교포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일교포 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현저한 모욕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내에선 법원이 제일교포에 대한 차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유한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의미 있는 소식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을 한 백신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기대를 할 만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임상시험은 모스크바 세체노프 의대사나 약품인상연구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달 18일에 18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 뒤 다른 자원자 20명을 상대로 2차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흔히 생길 수 있는 초기의 체온 상승 외에는 다른 부작용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 전문가들이 개발했습니다. 센터는 향후 추가 임상시험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폴란드 소식도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2일 폴란드 대선 결선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 두다 대통령이 50.4%, 트샤스코프스키 시장이 49.6%를 득표할 걸로 예측됩니다. 두다 대통령이 0.8%포인트 앞서는 겁니다. 출구조사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 예측은 어렵습니다. 공식 개표 결과는 현지 시간 13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독일 주둔 미군을 재배치해서 폴란드 주둔 미군을 1,000명 증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정치적인 호재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방안인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가 이달 안에 신설됩니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 협업기구를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월 한두 차례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책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아직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하면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이 45일째입니다. 임기 시작 43일째 개원식을 연 18대 국회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개원식을 열 계획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조문과 장례 절차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어제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의원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항의했는데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빈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국내 산업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난 5월에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급감을 했는데요. 지난 3월 마이너스 3%가량, 4월에 마이너스 6%에 이어서 석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에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전수 검사반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선순위로 4곳을 먼저 검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까지 금감원이 한 실태 조사 결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난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포함해서 5곳의 부실 징후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4곳에 대한 정밀한 현장 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일터미널에 있는 SM 면세점이 영업을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연장하는 걸 포기한 건데요. 모기업인 여행업체 하나투어가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내린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물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주변에 있던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폭발음이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대림동의 한 신축 빌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하층에서 페인트 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진 어제 오후 전북 완주군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뒤집혀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동 중이던 카트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0m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관 10여 곳에 320여 점의 독도 관련 고지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독도재단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를 더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독도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촬영 일정이 미뤄졌던 우리 영화들 가운데 처음으로 영화 교섭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요르단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출국한 배우 황정민, 현빈 씨가 현지에서 격리 기간을 거친 뒤에 촬영에 참여를 합니다. 인도에서 진행이 될 K-팝 경연대회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모레부터 인도 18개 도시에서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포함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 4개 나라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오늘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꼭 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나라들 외에도 11개 나라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서 대상 국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오늘 결정이 나옵니다. 핵심 피의자인 채널A 전 기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온 게 모두 3건인데요. 한 차례 심의위로 병합을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오늘부터 금융당국이 접수를 하는데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모아서 금융소비자들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이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지리산과 남해안에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30에서 100mm, 서울과 경기도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서해와 남해, 제주도 일부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 21도, 부산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다만 제주 27도로 제주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2도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 26도, 부산 23도로 전라도와 경상남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소식입니다. 경찰이 팀닥터로 불린 안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최 선수가 지난 3월에 고소했을 때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그 이후에 불법 의료행위의 폭행, 성추행 의혹까지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최숙현 선수가 팀닥터 안모 씨를 포함해 감독과 주장 등 4명을 처음 고소한 건 지난 3월입니다. 당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선수가 폭행을 당할 때 직접 녹음한 녹취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빨 깨물. 이거 뒤로 돌아. 이빨 깨물. 동료들의 증언도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깡먹이 몸을 쓰죠. 결국 경찰은 2달 뒤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사기, 폭행 등 4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를 최 선수 1명에 국한했고 수사를 확대하진 않았습니다. 폭행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런데 지난달 26일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변했습니다. 경찰은 전단팀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주시청팀 전현직 선수 10여 명은 자신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며 증언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안 씨에 대해 폭행과 불법 의료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중앙고속도로 강원도 홍천 부근을 달리던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과 연기가 솟구치며 차량 전체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아래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해미졸음쉼터에서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SUV 차량이 카라반을 연결해서 끌고 가다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강원도 동해시 대진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피서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던 도중에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면서 먼바다 쪽으로 떠밀려 표류했습니다. 해수욕장을 순찰 중이던 해경 경찰관이 표류하던 이들을 발견한 뒤 서퍼들과 함께 구명 부안 등을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 굴에서 엄수됩니다. 고인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7시 18분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났고요. 운구차는 조금 전 시청 앞 서울광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출근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고승혁 기자, 예정보다 빨리 운구차가 도착을 했군요. 네, 지금 시청 앞 광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을 마지막을 지켜보려는 시민들이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유족과 박 시장의 영정은 방금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고인의 영정은 광장을 가로질러 분향소로 이동했고 생전 업무를 보던 서울시청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3,180일 동안 일했던 시청에 마지막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비판 여론을 고려해 거리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추모객과 함께 걷는 노제는 치르지 않습니다. 네, 서울광장에서는 어제 저녁까지도 고인의 연결식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광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분향소에는 추모 기간 내내 박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유튜버와 1인 시위, 그리고 추모객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박 시장의 5일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지금도 1인 시위대가 박 시장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박 시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연결식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연결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돼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현장에는 유족과 시청 공무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명만 참석합니다. 연결식은 추모 영상과 추모곡 연주, 장례위원장의 조사와 헌화가 이뤄진 뒤 유족 대표의 인사말로 마무리됩니다. 연결식이 끝나면 서울추모공원에서 시신을 화장해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에 매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JTBC 고승혁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엄수됩니다.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요. 연결식이 끝나면 고인의 시신은 서울추모공원으로 옮겨져 화장되고 이후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져 묻힐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고승혁 기자를 서울광장 연결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들었을 때 고인의 마지막 출근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박원순 시장과 상당히 가까우셨고 최근에도 만나셨던 것으로 생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뵀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 예. 근데 어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서울특별시장이 맞는 것이냐, 서울특별시의 기관장으로 5일장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하고 지금 현재 고소인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박원순 고인을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맞느냐 이 논란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인이 살아생전에 많은 궤적을 남겼어요. 척박한 시민운동을 이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여러 이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진영과 관계없이 말이죠.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명예롭게 직을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모하고 애도하는 부분과 물론 이제 추모 애도의 문제와 서울특별시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추모하고 애도는 하되 굳이 서울특별시장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구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구별돼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지금 고소인에 대해서 만약에 추모하고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조문을 가는 것은 이 고소인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논점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돌하는 건 당연한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혼재하면서 혼란스럽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모하고 애도하되 왜 굳이 서울특별시장을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가는 것과 아예 추모나 애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조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조문하지 않겠다란 말과 서울특별시장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전혀 충돌할 필요는 없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정의당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도 조문하지 않겠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은 애도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저의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이 고소인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다라는 이 논리, 그 논리 비약이다.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수사당국도 지금 고소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소인은 지금 자신의 고소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는 당연히 보호돼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신상털기나 그에 대해서 다른 말이 나오는 건 대단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박원순 시장이 했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죠. 장례식 끝난 다음에 진실을 안 밝힐 도리도 없어요.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과 이것이 너무 이렇게 혼재되면서 이분을 자꾸만 정치적 영향으로 끌고 들어오려 하는 것 같은 거. 그 통합당이 처음에는 애도하고 조문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뭐 청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청와대 청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도하지 않고 조문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당 의원들은 아직 간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조문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같이 정치를 했고 같이 또 많은 교훈을 나눴고 근데 그가 어쨌든 정말 명예스럽지 못한 이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 조문하지 않는다. 애도하지 않는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차원이긴 합니다만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부박해졌느냐. 또 하나 문제가 전쟁이 나도 적장에 대한 예우도 있는 법이에요. 근데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이 마지막 그 가는 길이 명예롭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나긴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근데 그걸 깡그리째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의당의 일부 의원들이 고소인을 생각해서 조문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발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뭐 탈당을 한다거나 뭐 이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진보 진영 내 뭐 의원들이 다양하게 나눠지면서 분열 양상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우리 시민사회의 건강성의 상징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다원주의 사회가 또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런 주장들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고인은 죽었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열려 있긴 합니다. 그다음 고인이 죽은 거 그것도 안타까운 생각이 그냥 그것도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드는 것인지.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죽음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된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지만 만약 성추행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지금 살아있다면 유명을 달리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죠. 일단 죽음을 택했단 말이에요. 명예롭지 않았지만 그 또 하나 문제가 책임을 덮는 것이다. 그건 다른 얘기죠. 죽음을 박원순 시장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이 고소인이 더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이것이 덮어진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에 가까운 좀 그런 건 사회 건강과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정쟁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이제 연결식이 시작됩니다. 고 박원순 시장, 인권 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가 또 서울특별시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요. 다양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 소액주주 운동 같은 거 그리고 참여연대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건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는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천 낙선 운동 같은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서울시장을 하면서 3번 연달아 당선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또 서울시장을 하면서 과거의 토목 사업이나 이런 데 치중하지 않고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보면 정말로 시민들의 복지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구석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게 이분의 지금 어떤 그 고소당한 이 사실 때문에 완전히 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또 하나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밝혀져야 되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밝힐 거고 단지 지금 이제 경황 중에 5일장은 치른 거 아닙니까? 또 5일장도 그래요. 9일날 이제 실종이 알려졌고 10일날 자정 조금 넘어서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그럼 벌써 9일, 10일이 이틀이 가는 거거든요. 오늘 발이니까 사흘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그 장례 조문하는 건 사실 이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아들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상주가.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일장은 불가피했다. 제가 보면 민주당이라든지 서울시 측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족이 그때 부인도 쓰러지고 딸도 쓰러졌다고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가족장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가족장 해도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측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단지 그 과정에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그 부분은 뭐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5일장 한 것을 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등치시키는 거 이거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 2, 3주 전에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을 만나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모습 어떻게 기억하고 저는 뭐 만나서 특별히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저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만 개인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뭐하긴 합니다만 대단히 따뜻했다라는 기억이 제가 남은 기억은 그리고 대단히 겸손했다라는 거 뭔가 정치인으로서 뭔가 자꾸 가장하려 하는 거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졌다라는 거. 물론 다른 정치인들도 다 훌륭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유난하게 그분에게 느끼는 그런 그 기억은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시정을 하면서 좀 다르게 했다라는 거 뭔가 보여주고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청계천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차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런 건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잘 눈에 띄지 않았고 지지율은 잘 안 나왔지만 정말 이러한 것들 서울시가 이렇게 정말 구석구석 소프트한 측면에서 바뀌고 있구나를 많이 전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따뜻한 모습이라든지 인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전 개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런 성추행 의혹으로 혐의로 고소당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분의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도하는 거 저는 그 인간적인 걸 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반돼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있었다면 왜 그런 성추행을 했겠느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했던 이런 것들도 모두에 같이 폄하되거나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이 8시 10분 조금 안 됐는데요. 앞으로 한 20분쯤 뒤에 8시 30분이면 이제 고인의 연결식이 시작됩니다. 연결식이 시작되면 현장에 나가 있는 고승혁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연결식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교수님의 말씀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출마하지 않아서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들은 남은 정치 후원금을 소속 정당이나 공익법인에 넘겨야 합니다. 정치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1원도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 매번 있었고 20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김영현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입니다. 지난 6월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보존 비용을 받은 당일 퇴직 격려금으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최대 1,100만 원씩 보좌진 10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을 준 겁니다. 연임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진 10명에게 퇴직 위로금 5,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9명에게 100만 원씩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남은 정치자금 3만여 원은 1원까지 회계 책임자 수당으로 줘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치자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쓰는 꼼수는 여전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의원들은 남은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이나 공익법인에 넘겨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치 후원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위반 대상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을 퇴직 위로금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치자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어제부터 마스크를 원하는 만큼 약국이 아닌 온라인이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4개월 만에 사라진 건데요. 그런데 가격을 시장에 맡기자 1,500원보다 좀 더 비싼 마스크가 벌써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그동안 KF80이나 KF94가 찍힌 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약국에 신분증을 제출한 뒤 신원을 확인해서 한 사람당 정해진 개수만큼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트나 편의점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개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달리 일주일에 1억 장 이상 마스크가 생산되며 공급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필요할 때 뭐 수량 제한 안 받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처에선 1,500원보다 높은 가격의 마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보건용 마스크는 한 장에 1,800원과 2,000원이었습니다. 여러 장을 묶어 파는 마스크도 1,500원보다 비쌉니다. 그동안 정부가 마스크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했는데 이제 시장 자율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말 차단형 마스크 공급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이달 중 안정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제주도에는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같은 희귀동물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기업이 동물 테마파크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토종 희귀종들을 다 내쫓게 생겼다며 사업을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최충희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제주시 선울곶자왈 숲속에서 특이한 새소리가 들립니다. 이름처럼 날개 빛깔이 유려한 천연기념물 204호 팔색조입니다. 긴꼬리 딱새와 비바리뱀, 오소리 등 멸종 위기종 야생동물들이 마을 곳곳의 습지를 둥지 삼아 오랜 군락을 이룬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 레저업체가 람사르 습지 인증 마을인 제주도 선을 1리 인근에 축구장 80여 개 크기의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곳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람사르 습지 마을인데요. 동물 테마파크 부지는 이곳에서 불과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일부 마을 주민들은 개발에 반대합니다. 팔색조나 긴꼬리 딱새 그런 새들이 요즘 짝짓기를 하고 둥지를 만들고 바로 사업 부지 옆에서 되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엔 코로나19 공포도 더해졌습니다. 미국 동물원에서도 지금 사자와 호랑이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던데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업체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마을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브라질 정부의 아마존 개발 정책으로 열대 우림 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판도 거셉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만 하루 평균 75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산불은 2달 넘게 이어지면서 한반도 면적의 11배가 넘는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브라질 환경운동가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개발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벌목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올해는 벌목이 더욱 늘어나 대형 산불의 위험도 그만큼 더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e janeiro a maio desse ano, foram mais de 650 mil hectares, com alerta de desmatamento segundo o INPE, o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 Isso é 78% maior do que o ano passado.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반복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마존 문제가 남미 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투자기관들은 아마존에서 무분별한 벌목이 계속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다급해진 브라질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입니다. 브라질 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Em relação ao Fundo Amazônia, eu e o ministro Ricardo Salles iniciamos novas conversas com os dois grandes doadores, principalmente Noruega e Alemanha. Estamos aguardando aí, vamos dizer, o visto bom deles, que também está ligado à nossa resposta em relação a desmatamento.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벌목 작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앞으로 120일 동안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방화 작업도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이 강해지자 브라질 정부가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개발 우선주의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정관 전 주 브라질 대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존이 브라질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갖는 가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아마존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말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 네. 우선 산소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우리나라 약 70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우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허파라는 별칭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모든 산소의 약 20%를 생성함으로써 우리 인류 생존에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러한 산소의 배출은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광합성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에 아마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또 말씀드린 방대하고도 밀도 있는 열대우림 덕택으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넘버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아마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선 당장의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또한 멸종되는 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지구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우소나루 대통령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마존 개발 우선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울 정도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아마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실 바와 같이 경제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 중에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정부가 이제 석탄이나 철강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우소나루도 작년 초에 집권한 이후에 그 브라질 국내 환경운동단체나 또 아마존 원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우림의 보호를 위해서 운영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경제 발전을 내세워서 하나하나 허물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방하듯이 보우소나루 정부도 아마존 정책과 관련해서 브라질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마존 장래를 걱정하는 국제사회나 다른 나라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죠. 즉 보우소나루는 아마존을 인류 전체의 재산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네. 브라질 국토의 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또 아마존 우림의 보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보호를 위한 조치는 브라질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아마존 파괴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보우소나루 대통령 얼마나 큰 압박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네, 즉 크게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FTA의 그 문제로 그리고 네. 또 투자기관의 투자 문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하셨듯이 브라질 정부가 나름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화상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이 보소나로 정부의 대아마존 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역시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문제는 작년 6월 달에 기본적인 체결 원칙에 동의한 상태지만요. 아직도 구체적인 문안 조율이 남아 있고요. 네.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발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년이 걸릴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로 보소나루 정부가 느끼는 압박의 정도가 결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투자기관들의 투자 회수 압박도 아직은 경고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런 투자 기업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쫓는 것인데 아마존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서 대브라질 투자의 이익을 과감하게 내던지실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불투명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던 농작물을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브라질 내에서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을 빠르게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아마존에서의 농목축지 개발 시도를 부추기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마존 우림보호의 전망은 별로 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관 전주 브라질 대사였습니다. 아마존은 열대 우림이 뿜어내는 막대한 산소 덕분에 지구의 허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리베라시옹이라는 프랑스 일간지는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지구의 폐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달라진 모습이 경제적 압박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마존 파괴로 인한 피해는 지구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으면 한 달 안에 한 채만 남겨두라는 청와대 권고가 나온 이후에 얼마나 이게 지켜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강남 집을 놔두고 세종시 집을 처분해서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윤상원 국토교통비서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청와대 권고에 따라 윤 비서관이 내놓은 집은 세종시의 아파트였습니다. 지난 3월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59.97제곱미터 면적에 가격은 1억 9,400만 원. 논현동 아파트는 83.72제곱미터 면적으로 가격은 5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윤 비서관은 국민 눈높이와 노영민 비서실장의 지시를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가 아닌 세종시 주택을 팔게 된 이유에 대해선 지금 서울에 근무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 이어 윤 비서관 역시 지방 대신 서울 강남의 주택을 남긴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위직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이제서야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실련은 앞서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수도권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이들이 모두 1주택자로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죠. 주택을 한 채 가져도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도 또 추진이 되는데요. 정부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 개정안에 따라서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송지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20억 원 정도 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의 현재 종부세율은 0.7%입니다. 하지만 이달에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되면 0.8%로 0.1%포인트 올라갑니다. 특히 시세가 162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율이 최대 3%로 0.3%포인트 높아집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지만 상반기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안과 함께 1주택자 종부세도 7월 임시국회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10% 정도 오른다고 가정하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오르는 점도 고려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마포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는 올해 26만 원에서 내년에 73만 원으로 오릅니다. 서초에 있는 112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는 올해 977만 원에서 내년에 1,730만 원이 됩니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는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 부담을 줄여줍니다. 양도세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합니다. 실제 살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달에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사회 곳곳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랑을 받고 있는 책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흐름을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린 책들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국민들은 사회 전반의 정의를 원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인기 강좌였던 정의 수업 내용을 써놓은 정의란 무엇인가? 인문 분야로는 처음으로 종합 1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담았던 이 책에 이어서 이후 2010년대 후반까지 열풍이 일어난 책들은 기억하시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힐링과 위로를 다룬 에세이들이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그리고 깊은 지식을 다룬 책보다 방대한 지식들을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책들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0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는 어떨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아동 만화책의 선전입니다. 흔한 남매라는 책이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아이들 책을 많이 찾는 이유 역시 코로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학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동 만화 시리즈라든지 아동 도서를 구매하는 독자층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라는 건데요. 한국사나 한자 등을 다루는 학습 만화들까지 어린이, 청소년 책 판매량이 유례 없이 늘어난 시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의 여파가 느껴지는 게 감염병을 다룬 소설, 또 과학책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주식 투자를 포함해서 재테크 관련 책들도 요즘 인기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관련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바이러스 소개된 도서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런 변화나 전망에 대한 책을 논한 것들이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운동하기, 집에서 식물 키우기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나 홀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도움을 주는 책들 또 많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면 현명하게 적응하고 어떻게든 헤쳐나가고야 말겠다는 시대상, 책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TO 사무총정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스위스에서 이제 선거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네, 유명희 본부장이 오늘 새벽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는데요. 이 본부장은 시기적절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대응력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WTO가 출범하던 1995년에는 휴대전화나 전자상거래가 없었다면서 WTO의 기능을 지금 시대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WTO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WTO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WTO 사무총장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일본은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를 미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방금 전에 7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 입구역에서 출입문이 고장나서 운행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장난 열차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승객을 내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연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고승혁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분향소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시청 앞 분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시민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울먹이는 시민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분향소를 방문한 추모객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5일장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저녁 10시까지 조문이 가능합니다. 연결식은 현재 시청 강당에서 진행 중인데요. 끝나면 장례 행렬이 제 뒤로 보이는 시청 정문을 가로질러 덕수궁 앞에서 차를 타고 화장터로 향합니다. 자, 그럼 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결식 현장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30분에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청 8층에 마련된 다목적 홀입니다. 다음은 고인께서 생전에 활동하시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장에서 시청광장에서 천대천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집회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네, 고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8시 30분에 연결식이 시작됐고요. 앞으로 한 30분가량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3분 정도 진행이 되면 9시 10분쯤에 연결식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시청 광장에 나가 있는 고승혁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결식이 모두 끝나고 나면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연결식이 끝나면 운구차는 서울시청에서 서초구의 추모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시신은 화장한 뒤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한 뒤 고향인 경남 창녕의 선산에 매장합니다. 네, 고승혁 기자.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연결식 또 장례 절차가 적절하느냐 이 같은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례 이후에도 그래서 남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장례를 반대한 청와대 청원 참여 인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박 시장이 직원에게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도 뜨겁습니다. 정의당부터 미래통합당까지 좌우를 가리지 않는데요. 통합당이 다음 주 월요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다루기로 한 만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JTBC 고승혁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30에서 100mm, 서울과 경기도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2도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 26도, 부산 23도로 전라도와 경상남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이 시각 서울시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연결식에는 유족과 시청 직원,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시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 장례는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시신은 화장한 뒤 고향인 경남 창녕에 옮겨져 매장됩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 인공신장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고 용인에서는 2살 쌍둥이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감염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새로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가 23만 명으로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늘면서 시신을 보관할 냉동 트럭이 다시 투입됐고 일본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달 반여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